제2권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가 올바름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전하자 소크라테스는 반론을 펴면서 올바름 자체를 쉽게 보기 위해 나라에서의 올바름을 살펴보자고 한다. 이에 따라 국가의 기원, 수호자의 조건, 수호자 교육 문제 등이 논의된다. 글라우콘은 사람들이 올바르지 못한 짓을 저지르는 것은 나쁜 것이며 당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에서 보듯이 자유만 있다면 누구나 올바르지 못한 짓을 저지른다고 주장한다.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이다. 아데이만토스는 올바르면은 좋은 평판이, 올바르지 못하면은 지옥의 진창이 뒤따른다는 의견과 올바름은 수고스럽고 올바르지 못함은 달콤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공존한다면서 이런 의견들이 젊은이들에게 정정당당할 것인가 속임수를 쓸 것인가 하는 고민을 안겨준다고 주장한다.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의 속마음은 소크라테스가 올바름의 좋음을 논리적으로 설파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면서 한 사람의 올바름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더 크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나라 전체의 올바름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사람들은 필요한 물품들을 모두 자급자족할 수 없어서 모여 살면서 나라를 구성한다. 이 까닭에 나라에는 수많은 직업이 필요한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에 맞서 싸우는 전사, 즉 수호자라는 직업이다. 수호자는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지혜와 기계를 사랑하는 성향을 지녀야 한다. 적과 나를 구분할 줄 알고 적에 대해서는 용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 까닭에 수호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데 어린 예비 수호자에게는 음악과 체육 교육이 필요하다. 음악 교육은 특히 신의 훌륭함을 노래해야지 신이 폐륜을 저지른다거나 거짓말한다는 이야기 등은 검열되어야 한다. 음악교육 논의는 3권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나는 잠시 해방감에 빠져들었네. 하지만 글라우콘이 트라시마코스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듯이 나에게 묻더군. 올바름이 올바르지 못함보다 모든 면에서 낫다는 것을 진정 설득하기를 바라시느냐고 말이야. 나는 그렇다고 말했지. 그러자 글라우콘은 내가 스스로 바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질문했네. 좋은 것에는 다음 같은 부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첫째, 그 자체 때문에 사람들이 반기는 것들로서 기쁨이나 해롭지 않은 즐거움 따위가 그것입니다. 둘째, 그 자체도 좋고 결과도 좋은 것들로서 지혜나 시각 또는 건강함 따위가 그것입니다. 셋째,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결과 때문에 사람들이 반기는 것들로 신체 단련이나 환자가 치료받기 또는 의술처럼 그 자체는 수고스럽지만 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올바름이 이 셋 가운데 어디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체로도 좋고 둘째 부류의 좋음에 올바름이 속한다고 본다네 최고의 부류이지. 하지만 많은 사람은 그리 생각하지 않고 올바름이 오히려 수고스러운 셋째 부류의 좋음에 속한다고들 생각합니다. 보상이나 명성 때문에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그 자체는 오히려 기피의 대상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올바름이 혹평받고 올바르지 못함은 찬사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었네. 트라시마코스 선생도 그리 말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제 말씀도 들어보세요. 그 뒤에 선생님과 제가 같은 생각일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올바름이나 올바르지 못함의 본질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들이 인간의 영혼에 깃들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괜찮으시면 저는 트라시마코스 선생의 주장을 되살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들이 올바름의 본질이나 그 기원에 대해 뭐라 말하는지. 둘째, 사람들이 올바름을 실천하는 것은 자기 의지에 상관없이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이지 결코 그것이 좋은 것이라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셋째, 사람들이 그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점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의 삶이 올바른 사람의 삶보다 훨씬 낫다고들 말하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지만 트라시마코스 선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들을 듣다 보니 제 스스로도 헷갈립니다. 저는 올바름이 올바르지 못함보다 나은 것이라는 주장을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 듣고 싶은 것은 올바름이 그 자체로서 칭송받을 만하다는 주장입니다. 그 말을 선생님께 들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까닭에 저는 더 힘껏 올바르지 못한 삶을 칭송하려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주장에 반론을 펴시면서 올바르지 못함을 비난하고 올바름을 칭송하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지요. 이런 논의 전개 방식이 선생님께서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마음에 든다네. 논제 자체도 더없이 바람직한 것이고 참으로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올바름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원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올바르지 못한 짓을 저지르는 것은 좋은 것이며 그것을 당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당하는 나쁨이 얻는 좋음보다 훨씬 크다고도 하고요. 아무튼 인간은 서로 올바르지 못한 짓을 저지르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지만 나쁨은 피하고 좋음만 선택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또 이 까닭에 인간은 서로 올바르지 못한 짓을 저지르거나 당하지 않도록 약정을 맺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법을 제정하고 계약을 맺는 이유이며 이런 것들에 의해 내려지는 지시를 합법적이며 올바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올바름의 기원과 본질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자신이 올바르지 못한 짓을 저지를 능력이 없어서 올바름을 실천할 뿐입니다. 의지에 따라 무엇이나 할 자유가 있으면 결국 올바른 사람도 탐욕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 천성은 올바르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좋은 것을 뒤쫓게 마련이지만 법이라는 강제력 때문에 평등을 존중할 뿐입니다. 올바른 사람과 올바르지 못한 사람에게 이런 자유가 주어졌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 알맞은 것으로 기게스의 반지에 관한 설화가 있습니다. 기게스는 옛날 리디아의 한 통치자에게 고용된 목동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기게스가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있는데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졌답니다. 기게스가 갈라진 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청동으로 된 말이 한 필 있었고 그 안에는 금반지 하나만을 낀 채 벌거벗은 송장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기게스는 금반지를 갖고 나왔다지요. 며칠 뒤 왕 앞에 목동들이 양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기게스는 그 금반지를 끼고 자리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반지의 장식을 자신 쪽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이지 않게 되더랍니다. 이를 알게 된 그는 나중에 이를 꾸며 왕비와 간통을 한 뒤 왕을 살해하고는 그 나라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라는 올바름이 좋은 것이 못되며 따라서 자발적으로 올바르게 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 사람들이 올바름보다는 올바르지 못함이 훨씬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정말 믿게 만드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 그런 자유가 있음에도 누군가가 올바르지 못한 짓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고 여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칭찬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올바르지 못한 짓을 당할까 두려워 그러는 것일 뿐입니다. 올바른 사람과 올바르지 못한 사람의 삶을 판정하려면 우리는 두 사람의 삶을 따로 떼어내 대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들이 각 유형의 사람들을 가장 완벽하게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의 경우를 봅시다.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기잡이나 의사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자기 전문 기술을 수행하면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분별할 줄 알며 혹 실수를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사람 또한 지극히 올바르지 못한 짓을 감쪽같이 제대로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는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올바르지 못한 어떤 행동이 발각될 때에도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으며 용기와 완력과 재산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바르지 못함의 최상급은 올바르지 못한 짓을 하면서도 올바른 듯 보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올바른 사람의 경우를 보시지요. 그는 아이스킬로스의 말처럼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올바른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명예나 보상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이 경우 그가 정말 올바름 자체를 위해 올바른지 명예나 보상 때문에 올바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그한테서 올바름 이외의 명예나 보상 등을 떼어낸 뒤 그로 하여금 가장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라는 악명을 얻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이 시험을 견뎌내고 진정으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을지를 알아보자는 것이지요. 이렇듯 올바름의 극단에 있는 사람과 올바르지 못함의 극단에 있는 사람을 대비시켜 누가 더 행복한지 판정받도록 해봅시다. 대단하군 글라우콘, 두 유형의 사람을 그토록 깔끔하게 정리해 내놓다니 최선을 다해 드린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 앞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더 말씀드리지요. 이는 제 생각이 아니라 올바르지 못함을 칭송하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그들 말에 따르면 올바른 사람은 태형이나 사쥐가 뒤틀리는 고문 등 온갖 고초를 겪은 뒤에야 깨달으리라는 겁니다. 실제 올바르게 되려 하기보다 올바른 것처럼 보이려 해야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올바르지 못한 사람에게 더 잘 들어맞습니다.
그는 평판이 아닌 현실을 추구하는 사람인 만큼 올바르지 못한 사람으로 보이기보다 정말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오히려 올바른 사람으로 보이는 까닭에 나라를 통치할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어떤 가문과도 혼인을 맺을 수 있으며 어느 누구와도 거래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는 거리낌 없이 올바르지 못한 짓을 저지르는 까닭에 모든 면에서 덕을 보고 이익을 얻어 부유해집니다. 이에 따라 그는 또 친구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적에게 해로움을 주며 신들에게 재물도 넉넉히 바칩니다. 결국 그는 올바른 사람보다도 신의 사랑을 더 받을 뿐 아니라 더 나은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글라우콘이 여기까지 말을 했을 때 나는 무엇인가 대응할 말을 하려 했네. 하지만 그의 형 아데이만토스가 무언가 언급이 덜 되지 않았느냐고 나에게 물었고 나는 그렇기는 하네만 덜 된 것이 무엇일까 하고 물었지. 이에 그는 꼭 언급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네. 그래서 나는 다시 그러면 동생을 도와 빠진 것을 보충해 달라고 말했네. 그러자 그가 말을 이어갔네. 저는 동생이 말한 것과 반대되게 올바름을 찬양하고 올바르지 못함을 비난하는 주장을 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동생의 주장을 더 뚜렷이 만들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무릇 아랫사람들에게 올바르게 돼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름 자체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름이 가져다 주는 평판을 칭송하는 것일 뿐입니다. 평판 때문에 좋은 관직이나 콘처를 비롯해 앞서 골라오콘이 예시했던 수많은 좋은 것들이 생겨나니까요. 이런 예는 꽤 많습니다. 헤시오도스는 올바른 사람들을 위해서 신들이 참나무를 준비한다고 노래했고 호메로스도 또한 올바른 행위를 위하여 왕이 곡식과 열매와 양들의 새끼와 물고기를 준비한다고 노래했습니다. 훌륭함 덕분에 자손이 번성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올바르지 못한 자들은 저승의 진창 속에 파묻히거나 채로 물을 옮기는 벌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글라우코는 올바른 사람들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평판 때문에 갖가지 벌을 받는다고 했지만 사실 그러한 것들은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벌들입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이제 올바름과 올바르지 못함에 대한 또 다른 언급들을 생각해 보시지요. 올바름과 훌륭함은 아름답지만 수고스러운 것이며 나쁨과 올바르지 못함은 달콤하지만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라도 부유하기만 하면 그를 행복한 사람이라며 예우하면서도 무력하고 가난하기만 하면 그가 올바른 사람이라도 업신여긴다고 합니다. 특히 신들조차도 좋은 사람에게는 부름과 불행을 안겨주면서 사악한 사람에게는 좋음과 행복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이런 숱한 이야기들이 젊은이들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젊은이들은 아마 스스로 묻고 대답할 것입니다. 정정당당할 것인가? 속임수를 쓸 것인가? 현자들이 말처럼 보이는 것이 진실을 제압하며 행복을 좌우한다면 나는 삶을 그 방향으로 잡아나가야 하지 않을까? 겉모습은 훌륭함으로 지정하지만 속으로는 아르킬로코스의 교활한 여우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쁨을 끝까지 숨길 수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아무튼 행복을 위해서라면 앞서의 주장들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겠느냐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도 남의 눈을 피해야 한다면 정치적 결사를 맺거나 변론술로 설득하는 방법도 있겠고, 신께 제물을 바치면서 공손하게 빌어 사면을 받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 양쪽의 주장을 모두 믿거나 아니면 어느 쪽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들 주장을 믿는다면 우리는 올바르지 못한 짓을 저질러야 하며 이를 통해 얻을 것들로 재물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를 경우에는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인 반면에 우리가 올바르지 못할 경우에는 이익을 얻을 뿐 아니라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신들에게 탄원하거나 재물을 바쳐 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진대 우리가 올바르지 못함보다 올바름을 택해야 하는 논거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올바르지 못함을 그럴듯하게 꾸밀 수만 있다면 제멋대로 살 수 있는데 누가 올바름을 주장하겠습니까? 그런데 소크라테스 선생님, 이 모든 논란의 원인은 바로 다음과 같은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글라우콘과 저, 그리고 선생님 스스로도 그러한데 사람들은 올바르지 못함을 비난하거나 올바름을 칭송할 때 그것들로부터 비롯되는 평판, 명예,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만 비난하거나 칭송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올바르지 못함은 나쁜 것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고 올바름은 좋은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파해야 하는데 아무도 그리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논리를 펼쳤더라면 사람들은 올바르지 못함 자체나 그 결과에 대해 꺼리면서 스스로를 감시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트라시마코스 선생 같은 사람들은 올바름과 올바르지 못함을 서로 뒤바꾸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올바름이 올바르지 못함보다 낫다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그것들이 무슨 작용을 하기에 올바르지 못함은 나쁜 것이고 올바름은 좋은 것인지를 밝히는 주장을 펼쳐주십시오. 선생님은 앞서 올바름에 대해 그 결과뿐 아니라 그 자체 때문에도 가질 값어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평판이 아니라 그 본성 때문에 올바름이 좋음에 속한다는 말씀이셨지요. 그러니 선생님, 올바름의 이 점을 칭송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보상이나 평판과 같은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말입니다. 나는 사실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를 칭찬해 오던 터였는데 이 말을 들으니 더 기뻤네. 나는 그들이 올바르지 못함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도 그 논리에 설복당하지 않은 것은 비범한 일이라고 칭찬하는 한편 아직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네. 나는 또 올바름이 비난을 받고 있는데 어찌 이를 구해주지 않을까 보냐고 말을 했지. 그러자 글라우콘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내게 진실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네. 나는 내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네. 우리 탐구 과제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며 날카로운 관찰력을 지닌 사람의 일거리 같네. 그러니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네. 즉 작은 글을 먼 거리에서 읽기보다는 똑같은 글이 어딘가 더 큰 곳에 더 큰 글씨로 적혀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이를 먼저 읽어본 뒤 작은 글을 추정하는 방식 말일세. 그렇겠군요. 그런데 소크라테스 선생님, 그게 올바름에 관한 탐구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요? 올바름에는 한 사람의 것도 있지만 나라 전체의 것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 나라와 관련된 올바름은 한결 큰 규모이며 이에 따라 알아내기가 더 쉽지 않겠나. 그러니 나라와 관련된
올바름이 어떤 것인지 먼저 탐구하도록 하세. 그런 뒤 개개인의 올바름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고.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생기는 것은 우리 각자가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면서 같은 곳에 모여 살게 된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나라 또는 도시국가 아니겠나.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렇듯 나라가 수립되는 데는 우리 필요가 커다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군. 그런데 그 필요 가운데 으뜸은 생존을 위한 음식물이고, 다음은 주거이며, 셋째는 의복과 같은 것들일 듯싶네. 분명 그렇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라는 얼마나 커야 할까? 농부와 집 짓는 사람과 직물 짜는 사람, 어쩌면 재화공이나 의사도 필요할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자고. 각 개인이 일을 한다면 그것은 모두를 위한 일이어야 할까? 이를테면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 식량을 마련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거나 바꿈으로써 서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만 할까? 아니면 남들과 나누는 수고를 하지 않고 혼자서 여러 필요한 것들을 다 마련함으로써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일들을 다 처리해야만 할까? 소크라테스 선생님, 뒤의 것보다 앞의 것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된다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서로 달라서 저마다 다른 일을 하는데 적합할 테니까 말이야. 그렇겠지요. 또 한 사람이 여러 기술에 종사할 때와 한 가지 기술에 종사할 때를 놓고 본다면 어느 때 일을 더 잘할까? 그야 한 가지 기술에 종사할 때지요. 그렇다면 아데이만토스, 우리가 말한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네. 농부가 쟁기나 괭이 같은 도구들을 만들지는 않을 터이니 말이야. 집 짓는 사람이나 직물 짜는 사람 또는 재화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렇겠습니다. 그렇다면 갖가지 부류의 장인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결국 우리가 말한 4~5명으로 구성되는 작은 나라는 더 커져야겠군. 그뿐인가. 무역상, 농부와 장인들, 해송운송에 정통한 사람들이 필요하겠고, 시장과 화폐도 생겨나게 되겠지. 그럴 경우에 이를 떠맡는 적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매상이 출연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군. 무역상이 있듯이. 바로 그렇습니다. 또 임금 노동자. 그렇습니다. 아데이만토스.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나라가 완전하리만큼 성장한 셈이 되겠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름과 올바르지 못함은 어디에서 찾아지며 또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 사람들을 서로 관련 맺게 만드는 그 필요 때문일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만, 자네 말이 맞는 것 같네. 아무튼 더 자세히 검토해 보자고. 먼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검토해야겠지. 나는 사람들이 빵을 먹고 옷과 신발을 입고 신으며 집에서 산다거나 돗자리에 누워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머리에 화관을 쓴 채 신을 칭송하는 따위의 일들을 이야기했네. 또 양념을 빠뜨렸다는 글라우콘의 말에 사람들이 올리브와 치즈를 이용하고 무화과나 도토리를 구워 먹는 일들도 이야기했지. 글라우콘이 물었다네. 소크라테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돼지들의 나라를 수립하여 그들을 살찌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글라우콘, 관습대로 해야지요. 그들은 고생을 싫어해서 침상에 기대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며 후식을 먹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알았네.
나라의 단순한 수립이 아니라 호사스러운 나라의 수립에 대해서도 고찰하자는 말이군 그래. 맞아. 그런 나라에서야말로 올바름과 올바르지 못함의 기원을 알 수 있을지 모르니까 말일세. 앞서 말했던 나라는 참되고 건강한 정치체제의 나라라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염증 상태의 나라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세. 사실 사람들은 앞서의 생활 방식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 그리하여 침상이나 식탁 외의 다른 여러 가구들, 양념과 향유, 기생, 생과자 등도 필요해질 테고 말이야. 그뿐이겠나. 필수품에는 집과 옷과 신발 따위뿐 아니라 그림이나 자수 또는 황금이나 상아도 포함되겠지. 그렇겠지요. 그렇다면 나라는 더 커져야겠네. 이제는 온갖 부류의 사냥꾼도 필요하고 화가와 시인, 배우, 합창단, 연출가 따위의 예술가도 필요하겠지. 그리고 아이들 교육을 위한 일꾼과 유모와 보모도 필요하며 이발사와 요리사 등도 필요할 것이네. 당연히 의사도 필요하겠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 나라가 이렇듯 커지면 넉넉한 영토가 필요하게 되어 이웃나라 땅을 일부 떼어갈 필요가 생겨날 터이고 그 나라 또한 우리 땅을 떼어갈 필요가 생겨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될 테고 지극히 당연합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이제 우리는 전쟁의 결과가 나쁜지 좋은지를 떠나 전쟁이 왜 발발하게 되는지를, 즉 전쟁의 기원을 알게 되었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나라는 한층 더 커져야겠네. 침략자들에 대항해 싸울 만큼 큰 규모의 군대가 있어야 하니까 말이야. 노예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네. 자네도 기억하겠지만 한 사람이 여러 기술 분야에 훌륭하게 종사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는 이미 동의한 바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기술도 마찬가지겠지. 물론입니다. 그런데 전쟁 기술은 무엇보다 중대한 일 아닐까? 누구나 전쟁 무기나 장비를 집어들었다고 곧바로 유능한 정사가 될 수 있을까? 관련 지식도 없고 충분히 연습도 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것들이 쓸모가 있을까? 그렇지 않겠지요. 그렇다면 수호자의 기능 또한 관련된 최대의 기술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관련된 적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나라를 수호해야 하는 데에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적합한지 가려내는 일일 것 같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수호하는 일을 놓고 보면 혈통 좋은 강아지와 가문 좋은 젊은이의 성향이 비슷하다고 여겨지지 않던가. 모두 감각은 예민하고 상대방을 추적할 때는 날렵하며 싸울 때는 힘이 세야 하니까 말이야. 용감하기도 해야 하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동물이든 격정적이지 못한 것이 용맹해질 수 있겠는가? 격정이나 기계가 일면 겁이 없어지고 꺾이지 않아 당해내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 왜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수호자의 신체적 조건과 기계라는 심적 조건이 분명히 밝혀졌다 할 수 있겠군. 분명합니다. 그런데 글라우콘, 성향이 그렇다면 그들은 서로에 대해 또는 일반 시민에 대해 거칠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 쉽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친근한 사람에게는 온순하고 적에게는 거칠어야겠지.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전에 그들 스스로가 우리를 파멸시킬 것이니 말이야. 정말 그러합니다. 그럼 어떡하지? 온순하면서도 대담한 성향의 사람을 어떻게 찾을까? 온순한 성향과 격정적 성향은 분명 대립되는 것이니 말이야. 아무튼 둘 가운데 하나라도 없다면 그는 훌륭한 수호자가 될 수 없을 터이고 둘을 함께 갖추는 일은 불가능해 보이고
이렇다면 훌륭한 수호자가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 아닐까?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 당혹스러워졌네. 그래서 나는 앞서 말한 것들을 돌이켜본 뒤에 다시 말을 꺼냈지. 우리가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우리는 무언가 빠뜨렸단 말이야. 라고. 그러니까 글라우콘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묻더군. 내가 말했네. 우리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었지만 대립되는 두 가지 성향을 모두 갖춘 경우가 없지는 않다는 것이지. 우리가 수호자에 비유한 동물, 즉 개의 경우를 보자고. 혈통 좋은 개들은 낯익은 사람에게는 아주 온순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척 사납지 않던가. 우리가 이와 같은 수호자를 찾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 아니지요. 그런데 글라우콘, 이들 수호자들은 격정적 성향이나 기계 이외에도 지혜를 사랑하는 성향까지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개의 경우를 보자고. 개는 친한 사람과 적을 구분할 때 스스로가 그 모습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영리하다고 할 수 있지. 그렇다면 그것은 배움을 좋아하는 것 아니겠나? 또 배움을 좋아한다는 것은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인간의 경우도 친근한 사람에게 온순하려면 배움을 좋아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훌륭한 수호자가 되려면 지혜를 사랑하면서도 기계를 지녀야겠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 이 문제는 우리가 처음부터 고찰하려던 목적, 즉 나라에서 올바름과 올바르지 못함이 생겨나는 과정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되겠지. 나의 이 말에 글라우콘의 형이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네. 나는 아데이만토스 다소 길어지더라도 이 고찰을 포기하지 말자고 말했고 아데이만토스도 이에 동의했네. 자, 그럼 이론상으로나마 이들 수호자를 교육시켜 보자고. 예부터 있었던 교육을 보면 몸을 위한 교육인 체육과 마음을 위한 교육인 음악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 체육보다 먼저 음악에 의한 교육을 다루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음악에는 이야기가 포함되겠지. 그리고 이야기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겠나. 사실적인 이야기와 허구적인 이야기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가운데 수호자들이 먼저 받아야 할 교육은 허구적인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신지요? 우리가 어린이들에게는 처음에 신체적 운동보다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는 것과 같은 이치라네. 이야기는 사실적인 것도 좀 있지만 대개 허구적인 것들이지. 이 까닭에 체육보다 음악에 의한 교육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말이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가장 중요하며 어린이의 경우 특히 더 그러하다는 것을 자네도 알고 있을 게야. 그 시기에 가장 유연하고 남의 이야기를 가장 잘 받아들이기 때문이지. 아이들이 허구적인 이야기를 아무 것이나 듣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결코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이야기 작가들을 검열해야겠어. 그리하여 훌륭한 내용이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거절해야겠지. 오늘날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들 가운데에는 버릴 것이 많다네.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지요? 헤시오도스와 호메로스 또는 그 밖에 다른 시인들이 들려준 것들로서 특히 좋지 못한 거짓말을 했을 경우와 신과 영웅들에 관해 나쁘게 서술했을 경우가 그러하지. 그런 것들은 진정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크고 중대한 거짓말로는 이를테면 우라노스와 크로노스에 관해
헤시오도스가 한 이야기가 있네. 크로노스가 아들 제우스에게 당한 순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진실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실이라 하여도 어린이들에게는 들려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네. 불가피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면 최소의 사람만 들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네. 그렇지요. 그것은 거친 이야기들이니까요. 위대한 신들이 아버지를 응징했다는 이야기도 안 되고 신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음모를 꾸며 싸움을 한다는 이야기도 해서는 안 되네. 수호자들이 서로를 증오하지 않도록 하려면 말이야. 신과 영웅들이 적대 행위도 마찬가지고 또 호메로스가 지은 온갖 신들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것이 숨은 뜻을 지녔다 해도 이 나라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되네. 어린 사람들은 무엇이 숨은 뜻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판별할 수 없고 또 어릴 적에 굳어진 생각은 씻어내기 어렵기 때문이지. 그런 까닭에 이들에게는 처음부터 훌륭함에 관하여 가장 훌륭하게 지어진 것들만 들려주도록 해야만 하네. 매우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에 대해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요? 아데이만토스, 우리는 시인이 아니라 나라를 수립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사람들일세. 그러니만큼 우리는 스스로 이야기를 지을 것이 아니라 시인들이 이야기를 지을 때 따라야 할 규범을 만들어야 할 것이네. 그들이 이 규범에 어긋나게 이야기를 짓는다면 이를 허용하지 말아야겠지.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규범들은 어떤 것일까요? 이를테면 신에 관한 이야기를 지을 경우라면 신을 본 뒤 모습 그대로 묘사하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적어도 신은 선하니까 말이야.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함은 해롭지 않고 해롭지 않은 것은 남을 해치지 않으며 따라서 나쁜 짓을 하지 않겠지. 그래서 선함은 나쁜 것의 원인이 될 수 없고 말이야. 반면 선함은 이로운 것이며 따라서 행복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 또 그렇다면 선함은 모든 것이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상태에 있는 것들만의 원인이 되며 나쁜 것들의 원인은 되지 않겠지. 전적으로 그러합니다. 이 까닭에 선한 신은 모든 것이 원인이 되는 게 아니며 나쁜 것들의 원인은 신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찾아야 한다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호메로스나 다른 시인들이 쓴 시에 관한 이야기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네. 누군가가 트로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지으려 할 때도 이를 신이 한 일이라고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네. 그것이 신이 한 일이라 하더라도 말이야. 그럼으로써 신은 올바르고 좋은 일만 하며 신으로부터 응징을 당하는 것조차 이로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해야 하네. 이것이 신과 관련된 규범 가운데 첫째의 것이라 할 수 있겠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규범에 동의합니다. 썩 만족스럽기도 하고요. 이제 둘째 규범에 대해 논하도록 하지. 자네는 신이 때때로 탈바꿈을 하여 우리를 속인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늘 자신의 본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 생각해 보아야겠군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가장 좋은 상태의 것들은 잘 변화되지 않겠지. 달리 말하면 내적, 외적 영향을 가장 덜 받는 것은 가장 건강하고 가장 강한 것이겠지. 영혼도 가장 용감하고 분별 있는 경우엔 외부의 영향을 적게 받겠고, 가장 잘 만들어진 것이나 훌륭한 상태에 있는 것은 대부분 그러할 것이야.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이야말로 모든 면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지. 그래서 여러 다른 형상을 갖게 될 가능성도 가장 적을 터이고 분명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이 변하는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경우이겠네. 이럴 때 신은 자신을 더 좋게 변화시킬까?
아니면 더 못하게 변화시킬까? 신이 바뀐다면 더 나쁜 쪽으로 변할 것이 분명합니다. 신은 이미 완벽하게 아름답고 훌륭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맞아. 그런데 자발적으로 자신을 나쁘게 만든다는 게 있을 수 있나? 있을 수 없지요. 그렇다면 신은 자신을 바꾸지 않고 늘 아름답고 훌륭한 자신의 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지 않겠나?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이 신에 대해 온갖 모습으로 변한다거나 낯선 모습으로 돌아다닌다거나 하는 식의 고약한 이야기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할 것이네. 그건 아이들을 겁에 질리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니까 말이야.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럼 신이 자신을 바꾸지는 않지만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에게 환상을 보이는 일은 있을까? 그럴 것도 같지만 잘은 모르겠군요. 어떠한 신이든 사람이든 정말 거짓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자네는 알겠지. 무슨 말씀이신지요? 세상에 스스로 속으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나? 오히려 무엇인가 거짓이 있다면 이를 두려워하지 않을까? 아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속는 것이나 속고도 모르는 것, 그리고 스스로 거짓을 말하는 것 모두 싫어한다는 이야기지 몹시 싫어하겠지요. 그런데 거짓말이 유익하여 미움을 사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 이를테면 적에게 하는 거짓말이라거나 또는 친구라 하여도 관계에 빠져 나쁜 짓을 저지르려 하는 것을 막으려는 거짓말, 나아가 설화에서 보이듯이 과거의 일과 관련된 진실을 알지 못하여 허구로서 꾸미는 거짓말 같은 것 말이야.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 가운데 어떠한 거짓말이 신에게 유익할까? 신이 과거의 일을 몰라서 거짓말을 할까? 또는 적이 두려워 거짓말을 할까? 아니면 친근한 이들의 광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에게는 거짓을 말하는 기질도 없고 그럴 까닭도 없다는 것이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둘째 규범으로 삼아 이에 맞추어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겠는가? 동의하고 말고요.